낭만서점 34회 첫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네, 우리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나서 책을 놓고 종이를 펼쳐두고 만나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계속 밖에서 방송하고. 그러게요. 어제는 저희가 또 프로필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강남에서 비싼 돈 주고 네. 프로필 사진 찍었습니다. 대외적인 활동이 많은 낭만서점입니다. 네. 어제 사진 찍는데 가보니까 뭐 정우성 씨 사진도 있고 송강호 씨 사진도 있고 그런 유명 배우들이 찍은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찍었는데 네.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잘 나오리라 생각하는데요. 경환 씨는 워낙 뭐 앨범 재킷 사진도 찍으시고 네.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을 이렇게 찍히신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뭐 일개 문화 평론을 쓰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그래도 뭐 일이라. 어제 여러분도 사진 나오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허희 씨가 훨씬 밝은 표정으로 발랄하게 끼를 남발하셨고요. 예, 제가 좀 끼 좀 부렸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그냥 있었는데 늘 이 사진 찍으면 그 제주소년으로 유상봉 군과 함께 찍으니까 네. 유상봉 군이 욕을 많이 먹어요. 표정 좀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겠다 뭐 이런 얘기 네. 듣는데 뭐 어제는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제가 발랄한 파트너와 만나니까 제가 과묵한 쪽이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좀 조증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댓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그동안 네. 댓글 소개를 많이 쉬었는데 오늘 또 선물 드릴 분도 한 분 추첨을 하고요. 네, 지난주에는 종이달, 그 지난주에는 잔예 공개 방송이었고 그 지난주에는 저희가 공모전 수상작을 낭독하고 또 뽑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죠. 정희연 작가님도 나오셨고요. 예. 그래서 3주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옥자님 8월 17일에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오늘이 공모전 발표 날이군요. 기대를 접고 묵묵히 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네요. 크크크. 긴장 또 긴장, 떨어져도 아쉬워하지는 않으려고요. 그럼 이만 하셨습니다. 예. 공모전에 도전하신 분들 모두를 대표해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옥자님. 옥자님이 또 다른 댓글을 남기셨는데, 당선작 발표가 조금 늦어진다는. 예. 하루 늦춰졌었죠? 예, 댓글에 깜놀. 이렇게 하셨는데, 옥자님이 응모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예심해서 읽어보셨어요? 네, 옥자님 작품을 읽었습니다. 기대되는데, 옥자님. 잘 읽었습니다, 옥자님. 본심이 올리지 못해 죄송해요. 저는 읽어볼 기회가 없었네요. 저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또 다른 좋은 작품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네. 자, 또 여름님. 정희연 작가님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서 너무 좋아요. 공개 방송도 너무 좋았어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본심, 이 심사를 하는 방송을 정희연 작가님과 함께 하고, 그날 또, 낭만서점 공포특집 공개 방송을 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도 정희연 작가님이 특별 게스트로 잠시 출연해 주셨고요. 그 반가움을 표현해 주셨네요. 네. 저도 정희연 작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지금은 작품 쓰고 계시겠죠? 이제 한 문장 쓰셨겠죠? 네. 웨일님 계신데요. 오늘 공개 방송 즐거운 추억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코백과 보틀도 정말 예쁘네요. 잘 쓰겠습니다. 같은 영화를 보고 개인에 따라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셨습니다. 웨일님이 종종 저희 방송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날 공개 방송에 오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종이달 GV 할 때 오셨던 거죠? 네. 영화를 잘 보고. 그렇죠. 저희한테 인사를 좀 나중에 끝나고 해주셨으면 웨일이라고 소개해 주셨으면 또 반갑게 인사를 했을 텐데요. Change Yourself 노래 부르신 WN 웨일은 아니시겠죠? 네.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소시소시님 공개 방송 못 가서 아쉬웠는데 짧게나마 영상으로 보니까 재밌네요. 네, 하트도 꼭 누르고 별점도 5개 드리고 갑니다. 네, 그리고 경환 씨 센스가 날로 느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센스를 많이 연마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PD님이 다 찍어주시는 겁니다. 네. PD님이 영상 편집하셔서 또 알토랑 같은 알짜배기 영상 올려주시는데요. 그렇죠. 네. 늘 고생이 많으시죠. 네. 언제나 편집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저도 뭐, 계속 신뢰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무슨 말을 하든. PD님이 알아서 잘라주시고. 거의 디제잉에 가까운 실력으로. 분명히 이 말 뒤에 있는데 앞에 가 있고, 막. 깜짝 놀랍니다. 네. 이분들 중에서 또 선물 드려야죠. 예. 어떤 분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3주 만에, 이렇게 댓글을 읽고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세 분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 경환 씨 어떤 분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방금 전에, 센스를 칭찬해주신 시소시소시님께, 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어야 하니까, 네. 시소시소시님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앵무새 죽이기 댓글을 남겨주신 뽀로뽀로미님, 네,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딩 때 라디오에서 박정자님이 엄청 무서운 목소리로 앵무새 주딩이라고 광고 방송하는 걸 듣고 갸우뚱하며 애들한테 가서 야, 책 제목이 앵무새 주딩이래. 이런 책도 있어? 책 제목에 이런 말을 써도 되는 거야? 엄청 무서운 책인가 보다 하고선 여태 안 읽어봤네요. 카포티 영화에서 캐서린 키너가 하퍼리 역으로 나온 걸 보고 여잔지도 처음 알았네요. 이번에는 꼭 읽어봐야겠어요. 하셨는데요. 네. 다른 무엇보다 앵무새 주딩이. 앵무새 주딩이. 이게 저를 팍 하고 웃음을 터뜨리게 만든 네. 이 말이었습니다. 네. 앵무새 죽이기 한번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네. 이 책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기 계신 PD님까지 함께 해서 셋이서 함께 한 분을 더 드려야겠다. 옥자님. 옥자님. 자, 옥자님 위로 겸 감사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자님. 다시 한번 제가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그 낭만서점에 1등 그 댓글러신데. 네. 네네. 좀 어쨌든 챙겨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오늘 다룰 책은 한국 소설입니다. 네. 장강명 작가의 장편소설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책입니다. 예. 제20회 문학동네 작가상 수상작인데요. 예.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예. 표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이 금음 콤마와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제목 사이에 금음달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제20회 문학동네 작가상 수상작이라고 써 있고요. 네. 그림은 이제 푸르스름한 빛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빛이 갈리고 네. 남성의 하체인 것 같아요. 마치 물에 둥실 떠 있는 것 같은 한쪽 손과 발이 보입니다. 예. 네. 글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금음이니까 달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전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색과 오버랩되는 요 남자의 다리가 나오는 것일까요? 요 하체까지는 인간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주알이 먹었다. 되게 영화 같잖아요, 갑자기. 우주알에 의해서 네. 좀 우주알이랑 같이 살고 있는 육체를 어떻게 형성한 것 아닌가요? 마음대로 생각해봤습니다. 예. 저는 하늘에 발 딛고 있는 인간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늘에 발을 디뎠다. 맞아요. 해파리처럼 이리저리 막 표류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새예요. 그리고 절반은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상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 존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상상하게 만들죠. 네. 그리고 뒤에 카피가 있는데요. 카피가 많이. 네. 카피가 네. 이런 문장이에요. 너를 만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다시 겪으라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네네. 난 사실
모든 시간을 살 수 있는데 너를 만나라고 한다면 이 모든 일을 다시 겪어야 한다면 난 그럴래.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너를 처음 만났던 순간이야. 안 만나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게요. 작가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요. 장강명 작가는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연세대 공대를 나와서 건설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동아일보에 입사해서 11년 동안 기자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2011년 장편소설 표백으로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했고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장편소설 열광금지 에바로드, 호모 도미난스, 한국이 싫어서, 연작소설 류미에르 피플 등이 있습니다. 수림문학상, 제주 4.3 평화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네, 장강명 작가님은 저희 낭만서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열광금지 에바로드라는 작품이었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때 정효현 작가님과 함께 이 에반게리온 오타쿠를 다룬 이 소설에 대해서 굉장히 즐겁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장강명 작가님이 그렇게 에반게리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가요? 저는 열광금지 에바로드만 보고 관심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요. 인터뷰를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큰 관심 없으시다고. 여기 이 책에 오늘 우리가 다룰 책의 맨 뒤에 수상작가 인터뷰가 있는데 이 인터뷰에서 인터뷰어가 오히려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자 네. 별 뜨뜨미지근한 반응이 와서 네. 삐졌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에반게리온 주인공이 이카리 신지인데요. 이카리 신지가 별것 아닌 일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자기 세계에 그렇게 틀어박히는 것 자체가 장강명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좀 공감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 내용이 전반적으로 그런 건가요, 그럼? 아니요. 열광금지 에바로드는 역시 다릅니다. 예, 에반게리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에반게리온 오타쿠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던 그것에 열광했던 청년들이 이 뒤늦게 다시 그 에반게리온이라는 과거의 향수를 찾아가는 예, 그런 내용인데 그 안에 담긴 허망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청년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집에 가서 오늘 돌아가는 길에 그 정희연 작가님과 하셨던 그 편을 찾아서 들어봐야겠네요. 네. 장강명 작가님이 정말 또 부지런한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불과 얼마 전에 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예, 경장편 소설을 내셨고 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을 내신 거예요. 네.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을 저는 낭만서점 댓글에서 봤거든요. 예. 한국 소설 좀 안 다뤄주시나요? 네네. 예를 들어 한국이 싫어서라든지 아니면 한국이 싫어서라든지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서 이게 뭐지? 네네. 한국이 싫다는 말인가? 했는데 소설 제목이더군요. 소설 제목이죠. 네. 그게 저하고 이제 인연이 있는 게 제가 한국이 싫어서의 해설을 썼거든요. 예, 뒤에 썼는데 사실 다루고 싶었습니다. 네, 다루고 싶었는데 그 열광금지 에바로드를 다뤘고. 저희가 다룬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제가 해설을 쓴 책에 대해서 또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저어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해설 한번 딱 낭독하고 오프닝. 아닙니다. 그래서 장강명 작가님의 이제 신작이 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때 또 다뤄보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됐습니다. 네, 마침 오늘 초대석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아마 방송으로는 다음 주에 업로드 되겠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강명 작가님 아까 경환 씨가 양력을 낭독해 주셨는데요. 네. 원래 건설회사 다니시고 신문 기자 하시고 그다음에 소설가 되셨어요. 이런 이력의 전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따 모시면 또 여쭤봐야 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는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직업 위주로 하시다가 그렇죠? 네. 딱 그만두시고 이제 장편 소설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작가가 되신 다음에
여러 가지 문학상을 많이 받으셔서 상금으로 네. 그래도 네. 괜찮은 수입을 올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요 뒤에 심사평이나 뭐 소개에 인터뷰 같은 데 나오더라고요. 네. 또 거기도 흥미롭더라고요. 예, 예. 네. 장강명 작가님의 전작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또 세대론적인 관점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가 많은 작품들을 쓰셨는데요. 뭐 표백이 그렇고요. 열광금지 에바로드도 그렇고요. 한국이 싫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이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사회적인 메시지가 강하게 드러난다기보다는 장강명 작가님의 서정, 이 작가님이 얼마나 여린 또 세밀한 감성을 갖고 있는 작가인가를 네. 방증하는 작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요즘 세대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이 좀 오가요. 대화에서 헐 예. 등등 해서 너 나 따시키냐? 뭐 이런 거. 얼척없다.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장강명 작가님은 생활 언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예. 소설이 결국 현실에 대한 재현이라면 그것을 좀 핍진하게 하는 방식으로 문어체가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쓰이고 있는 말들을 소설 안에 도입하는 것도 작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장강명 작가님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죠. 네, 그럼 오늘 다룰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간략한 줄거리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소설은 3명의 인물이 엮이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신을 괴롭히던 같은 반 친구를 살해하고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남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남자의 뒤를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나의 아들은 너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살해당한 남자 이영훈의 어머니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살인을 저지른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이 남자의 과거 같은 학교를 다녔던 친구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살인을 저지른 남자가 나는 우주화를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여자한테 나는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과연 이 남자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그냥 농담처럼 하는 말일까요? 이런 수수께끼를 가지고 남자는 알 수 없는 네.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바꾸려는 것인지 아니면 허망한 몸부림을 하는 것인지 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문득 스쳐간 영화가 있는데 좀 다릅니다. 다르긴 하지만 뉘앙스상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게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 중 첫 번째작 복수는 나의 것. 네. 네.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하균이든 그 등장인물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네. 잘못된 상황 속에서 아이까지 죽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안타까움도 금음을 읽으면서 조금 느꼈어요. 네. 엇갈린 운명 같은. 분명히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죄가 명백하게 이건 나빠라고 할 수 없는 네. 모호한 지점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런 불분명한 경계들. 진짜 뭐 저도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런 점이 많잖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파워레인저나 이런 그 특촬물 같은 거 전 좋아했는데 거기 보면 선악이 뚜렷하게 나뉘잖아요. 그렇죠. 마왕이 있고요. 네. 그 마왕은 뭐 지구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복해서 뭐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이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5명의 용사가 맞서 싸웁니다. 한 끝나기 5분 전에 출동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항상 좀 불공평해요. 선의 편에 서 있는 그 주인공들은 항상 5명이 뭉쳐서 싸우는데 적들은 꼭 한 명입니다. 물론 나중에 거대해지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1대5로 싸우는 이상한 불공평함 같은 게 존재를 하는데 뭐 어렸을 때는 항상 선의 입장에서 응원을 했죠. 그렇죠. 레드 이겨야 돼! 막 이러면서 뭐
블루 화이팅 막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장르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초등학생 무렵인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아버지랑 같이 뉴스를 들었나 봐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뉴스에서 뭐 정치 얘기를 이렇게 들으셨는데 듣고 뭐 대략적인 설명을 저한테 해주신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그래서 누가 나쁜 놈이야? 그렇죠. 아니 착한 편이 누구고 나쁜 편이 누군데 왜 이렇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없고 다 그런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흰색도 없고 완전한 검은색도 없는 회색이 존재한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이젠 알죠. 이젠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런 인간인 것 같고 회색인이라고 있죠. 회색지대. 회색 분자. 네, 저도 회색에 가까운 인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소설에 나오는 그 우주알이라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좀 환상적인 사물인데요.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남자 주인공은 말합니다. 네. 그가 설명하는 이 우주알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낭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결국 패턴이야. 남자가 설명했다. 앞에는 세 장을, 뒤에는 새를 그린 부채를 상상해봐. 부채를 빠르게 돌리면 세 장 속에 갇힌 새가 생겨. 신경회로 위에 의식이 떠오르는 과정도 그와 비슷해. 전기 신호들이 회로 속을 빠르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불쑥, 유령처럼. 밤거리의 네온 사인들이 제각각 깜빡이다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동시에 켜지고는 그 다음부터 함께 전멸하는 광경을 상상해봐. 우주알은 남자를 이루는 패턴의 단순성에 호감을 느꼈다. 파도 속에 머물고 있던 우주알은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 패턴이 마음에 드는데? 응. 남자가 대답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도 될까? 우주알이 물었다. 응. 남자가 대답했다. 우주알이 들어온 다음 남자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사람을 죽인 소녀는 여전히 남자 안에 있었다. 당시의 기억을 그대로 되살릴 수도 있었다. 남자의 과거와 우주알의 과거가 한 몸에 있었다.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와 같아. 여전히 나의 일부분이야. 남자가 설명했다. 거기에 화상자국이나 큰 흉터가 있는 거야. 난 그 상처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상처를 입을 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지. 우주알 이야기를 해줘. 여자는 흉터에 대해 듣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요청했다. 우주알은 어디에서 왔어? 어떻게 생겨난 거야? 네. 소설 굉장히 초반부에 나오는 우주알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동급생 이영훈을 찌른 남자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라는 건 결국 패턴이야. 네.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려면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깊은 이해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 같고 네. 근데도 패턴이라는 말은 왠지 멋있고 그럴듯한 것 같아요. 패턴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들 모두가.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건 저는 다른 말로 말을 바꾼다면 리듬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제각기 고유한 리듬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듯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누구는 4분의 4박자를 살아가고 누구는 4분의 3박자를 살아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거칠게 뭐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세밀한 어떤 스펙트럼들이 사람 개개인에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네. 심지어 쌍둥이도 네, 다 다르게 살잖아요. 그런 리듬에 대해서 이 우주알이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우주알 역할을 좀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래서 우주알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잖아요.
당신 패턴이 마음에 드는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계인 아니에요? 외계에서 왔잖아, 우주에서. 물론 우주에서 오긴 했지만 너무 기계음 그런 같잖아요. 걸 해줘야 약간 입체적이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읽다가 느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게 SF물로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우주알이 이제 이 남자에게 들어간 건 남자를 이루는 패턴의 단순성에 호감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패턴이 마음에 든대요. 우주알이 나타나서. 이 남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교도소에 있다가 또 정신병원에 있게 되죠. 그리고 의사들이 그에게 의식을 흐리는 약을 주면서 그는 좀 자기의 어떤 의지를 좀 상실해가는 예, 그런 인물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정신병원에서 주는 그런 약들이 뭔지 잘 모르지만 네. 대체로 정신병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하얗고. 예. 저는 그 정신병원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가는 새. 잭 니콜슨이 주연한 영화거든요. 네. 동명의 김건모 노래도 있죠. 그렇죠. 그거는 좀 의미가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예. 네. 그러니까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가는 새는 이제 정신병원에서 잭 니콜슨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그 전두엽 절제술이라는 그 수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뭔가 넘치는 그 열정을 보여줬던 그가 바보가 되는 예, 그런 결말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김건모 씨의 노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좀 다르죠. 그 밤에 놀러 갔는데 무도회장 갔는데 새벽이 지날 때까지 나에겐 짝이 없다. 짝이 없었다. 그 노래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의미. 밤마다 놀러 나가야 되는 네. 나에 대한 그런 그렇죠. 노래죠. 저는 한동안 김건모 씨의 그 노래에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좋았죠. 그때 네. 좋았습니다. 그때 좋았고 저도 이렇게 한때 무도회장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아 그런가요? 그 노래 들으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이 새벽 3시, 4시가 넘어가는 시간까지 왜 여길 떠도는 걸까? 이렇게 허무함을 또 많이 그렇죠. 느끼시고 엄청 그랬군요. 허무합니다. 네. 뭐 지금은 안 가요. 네. 네. 낭만사전 공개 방송 한번 그쪽에서 허무한 사람들 모아놓고. 네. 그거 좋네요. 네. 자, 우주알이 이런 남자를 이루는 패턴의 단순성에 호감을 느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우주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에 대한 답을 경환 씨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알은 어디에서 오지 않았어. 그건 그냥 항상 있었어. 처음부터 여자가 물었다. 우주가 시작할 때부터? 처음이라는 개념을 버려야 해. 남자가 말했다. 처음이라든가 시작이라든가 하는 말은 굉장히 인간적인 거야. 하지만 우주에는 시작이 있잖아. 우주에는 시작이 없어. 남자가 대답했다. 우주는 마치 볼펜과 같은 거야. 그냥 하나의 덩어리야. 볼펜은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볼펜의 양끝이 있다고 말하지. 하지만 사실은 볼펜이 공기와 닿는 모든 면이 다 볼펜의 끝이야. 그 모든 접점에서 볼펜이 시작하고 끝나는 거야. 우주도 비슷해. 시공간 연속체가 무와 만나는 지점이 있지. 거기서 우주는 시작하고 끝나. 그 안쪽에는 우주알이 있어. 그 바깥쪽에는 우주알이 없고. 내가 말하는 시작이라는 건 시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자가 따졌다. 우리들한테는 남자가 말했다. 시간과 공간이 그렇게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야. 시공간 연속체 밖에는 시간이 없어. 시공간 연속체 안에는 시간이 있고. 그게 전부야. 대부분의 우주 지성체들에게는 시간도 공간처럼 앞이나 뒤가 없어. 굳이 정의하자면 먼저 보이는 게 앞이고 나중에 보이는 게 뒤라는 정도지. 반대편에서 보면 정확히 반대가 되는 상대적인 개념이야. 오직 인간만이 시간을 한쪽 방향으로 체험하지. 그 속도를 조절하지도 못하고. 아주 드라마틱해. 모든 사건을 한쪽 방향으로 단 한 번씩만 경험하니까.
하지만 그래서 어리석기도 해. 왜 인간들만 그런 식으로 시간을 체험하는지 잘 모르겠어. 어떤 진화상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빅뱅 같은 게 있지 않아? 모든 것의 시작. 여자는 기억을 더듬어 과학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꺼냈다. 그건 시공간 연속체가 물을 만나는 접점 중 하나야. 사람들 눈에는 거기에서 뭐가 막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 접점 너머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빅뱅, 빅크런치, 블랙홀, 화이트홀, 수억 광년 밖에 있다고 하는 우주의 경계. 다 그런 접점들이야. 우주 알 이야기를 해줘. 어떻게 해서 지구에 왔는지, 어떻게 당신 안에 들어왔는지. 여자가 화제를 돌렸다.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인간적인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해줘. 나는 처음에는 공간 사이에 그냥 흩어져 있었어. 그러다 외우주를 떠도는 혜성을 보았어. 혜성에서는 재미있는 노래가 들렸어. 반음들이 불규칙하게 섞여서 특이한 멜로디였는데 리듬은 단순했어. 노래는 모두 패턴이야. 그래서 나는 모든 노래에 익숙해. 나는 혜성에 올라탔어. 혜성이 지구와 달 사이에 있을 때 지구로 내려왔어. 금음달일 때였어. 달빛에 따라 바다가 움직이며 노래하는 패턴을 보았지. 경환 씨가 방금 읽어주신 부분이 남자가 네. 여자에게 우주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우주론을 그러네요. 설명해요. 네.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를 지금 거대 담론이네요. 정말 큰 이야기죠. 우주에는 시작이 없다. 우주는 마치 볼펜과 같은 거다. 그냥 하나의 덩어리다. 닿는 라고... 접점들이 다 우주의 끝이다. 네. 이 시공간 연속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개념에 익숙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지금 심플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심플하게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우리가 얼마 전에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우주 이론들, 그러니까 다차원적인 세계가 지금 이 금음 또는 당신의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에 나오는 이 우주알이라는 개념과 맥락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이 우주알 자체가 돼서 여자한테 또 설명을 해줘요. 나중에는. 그렇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잠깐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 속에도 들어가 있었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우주알의 존재가 대충 손에 잡힐 듯 말 듯 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우주알이 나한테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경원 씨는 어떠세요? 이렇게 E.T.랑 이렇게 손을 맞추는 그런 장면 꼭 한 번씩 상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전거 같이 타고. 우주알이 몸에 들어온다는 건 결국 인간의 삶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다는 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이 론이 인간은 다 한 방향으로 모든 사건을 한 번씩만 경험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기도 하고 그래서 드라마틱하기도 하다는 네. 얘기인데 이 개념은 굉장히 인간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예. 우주 아래 시공간 연속체의 개념을 생각하면 이렇지 그렇죠.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다층적으로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거의 이건 뭐랄까요? 신이죠. 해파리의 움직임이 연상되기도 하면서 예.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은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서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3차원이잖아요. 그런데 4차원적인 세계, 5차원, 6차원, 7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얼마든지 있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나중에 뭐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하든 뭐 인간이 진화를 하든 어쨌든 그런 다차원적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모든 감각들이나 뭐 관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잘 짚어내면서 어린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책이 있다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네. 개미. 아, 개미.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예. 어렸을 때였는데 6학년 때였나 그런데 또 장편이잖아요. 네. 3권짜리인가 길죠. 그랬어요. 근데 개미들의 언어가 있고 또 그 개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인간은 오히려 개미보다 늦게 존재했고 뭐 네. 이런 얘기들 그렇죠.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른 개의 생물들에 대한 또 이야기였는데 우주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장강명 작가님이 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뭘까? 이런 것들을 또 네. 저희가 유추해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내리기는 참 힘든데 이런 환상적인 요소가 단순히 환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어떤 접점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폭발력을 갖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잠시 후에 장강명 작가님 오셔서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정영준 작가님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 그건 뭐 다 뻥인데. 그렇게 일축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네. 장강명 작가님은 또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에 대한 답은 이따 미뤄두도록 하죠. 네. 네, 이 남자 그리고 이 여자. 자, 남자와 여자가 이 소설 초반부에 만나는데 이들이 처음 만난 건 아닙니다. 재회를 한 건데요. 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남자가 이제 교도소를 출소하고 다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소설 원고를 이렇게 응모를 하죠. 네, 출판사에 응모를 하는데 출판사에 응모를 했는데 출판사 여직원이었던 거죠. 네. 여성이.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내가 경험했던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그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인데 혹시 이 친구가 그 친구가? 그 남잔가? 네. 이렇게 긴가민가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네. 둘이서 고등학생 때 뭐 잠깐 키스하는 장면도 있고 그래요. 네. 풋풋한 시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한동안 떨어져 있었고 네. 다시 만난 것 같습니다. 이게 우연한 만남 같지만 소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우주알의 힘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건 우주알이 작동을 한 거구나. 이 남자의 은혜를 베푼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서로에게 고등학교 때 호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뽀뽀도 하죠. 근데 그렇죠. 이 서로 알콩달콩한 정말 청소년기의 풋풋한 사랑을 해 나가는 장면이 저는 좀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전 고등학교 때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좀 상상 속에서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했습니다. 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남녀 분반, 남녀 합반보다 더 위험하다는 남녀 분반. 그래도 다 사귀는 커플들이 생기지 않나요? 완전 생기죠. 그죠? 네. 어차피 생기잖아. 네. 남녀 분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요? 그런 어떤 설렘. 거기 이게 복도 가운데 문이 있었어요, 저희는. 네. 안 보이게. 네. 남자 반, 여자 반 따로 있었는데. 네. 차단돼 있어요. 네, 차단돼 있는데 그 문을 살짝 열고, 누구누구 나와라!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저와 함께 같은 반이었던 친구 중에 예. 배우 정경호 있었어요. 정경호 씨가 네. 같은 반이셨어요? 네, 정경호 나와라! 많이 있었어요. 정경호 씨가 그때 인기가 많으셨군요. 인기 그때도. 많았죠. 네. 그때도 멋있었군요. 네, 많았죠. 저랑 같이 밴드를 했었죠. 경환 씨는 저는 그때 하셨나요? 기타 치셨나요? 기타를 쳤죠. 정경호 씨는요? 경호는 노래 불렀죠. 역시 네. 보컬이 좀 인기가 많지 않나요, 근데? 그래서 보컬 시켜달라고 그랬었는데 보컬이 3명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노래하겠다 그래가지고. 경환 씨 노래 하셨나요? 저는 뭐 코러스 개념으로 좀 하고 제가 노래한 적도 있죠. 1학년 때는 제가 노래했었고. 경환 씨도 꽤 인기가 있으셨겠네요. 그런 것 같았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종종 있었어요. 예. 보통 밴드 하게 되면 제일 인기가 많은 친구는 이제 보컬 1위, 2위가 기타, 3위가 베이스, 그래요? 4위가 드럼. 드럼 되게 많은데? 이런 순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드럼이 인기가 조금 제가 보기에 없었냐면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려지니까 얼굴이. 잘 못 치면 인기 별로 없을 거예요. 드럼 좀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축제에서는 드럼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렇죠.
드럼 잘 쳐야 됩니다. 여하튼 그런 고등학교 때 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경화 씨는 여기 나오는 키스 장면이나 이런 게 또 네. 익숙하실 수도 있겠네요. 글쎄 익숙하진 않고요. 고등학교 때 로맨스가 좀 있었죠. 지금 기억에도 아름다운 것 같고 교복이 하얀색이라서 그런지 새하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순백색에. 하복이. 저는 고등학교 때 교복이 황색이었거든요. 그래서 교복 색깔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기억하면 우중충한 그 남자들밖에 없고 체육 시간에 막 학생들이 막 그러니까요. 축구하자. 막 이러면서 저희 그 동네 저희 학교는 아닌데 유상봉군이 나온 학교가 주엽고라고 있고 주황색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교 시간 되면 딴 학교 학생들이 놀려요. 똥 굴러 나오고 막 똥 색깔의 것들이 나온다. 많이 놀림 받았죠. 맞아요. 저도 놀림 받았습니다. 황색이라고 말씀드렸죠. 교복 색깔 중요합니다. 네. 그러게요. 좀 바뀌었으려나 지금은. 네, 이 두 아이가 키스하는 장면. 네.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키스를 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동아리실입니다. 네. 교실 안에서. 그러니까 이 동아리실에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이 여자가 이 교지 편집부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실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네. 남자아이를 초대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려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니까 남자아이를 황급히 캐비넷 안으로 밀어 넣은 겁니다. 너 여기 숨어 있어? 둘이 같이 있다는 거 알면 안 되니까. 그 상황에서 네. 어떤 일이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어른의 발소리였다. 두 아이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동아리실 안을 두리번거렸다. 남자아이는 구석에 있는 철제 캐비닛 안으로 들어갔다. 괜찮겠어? 캐비닛 문을 닫기 전에 여자아이가 자꾸 빠르게 물었다. 괜찮아. 남자아이가 대답했다. 캐비닛 문을 닫고 여자아이는 테이블 앞에 앉았다. 혼자 교정지를 보고 있었다는 변명이 어쩐지 이상하게 생각되어 가방에서 참고서와 공책을 꺼냈다. 선생님이 물어보면 자습실에서 공부하다 너무 추워서 동아리실로 왔다고 변명할 참이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커졌고 캐비닛 쪽을 쳐다보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눈길이 갔다. 한편으로는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한 스릴도 있었다. 발걸음 소리가 교집 편집부 동아리실 문 앞에서 멈췄다. 여자아이는 그때 테이블에 놓인 종이컵 2개를 보았다. 동아리실 문이 확 열렸다. 여자아이는 종이컵 2개 중 자기 앞에 더 가까운 컵을 얼른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발로 차서 테이블 아래로 숨겼다. 여기서 공부하니? 숙직 교사가 물었다. 네. 여자아이가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숙직 교사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눈으로 동아리실을 한번 훑어보더니 문을 닫고 나갔다. 여자아이는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계속 공부하는 척했다. 글자들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도 한참 후에야 여자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에 어찌나 힘을 주고 있었던지 팔다리가 후들거렸다. 여자아이는 잘못 열면 안에 있는 남자아이가 다치기라도 할 것처럼 조심조심 캐비닛 문을 열었다. 남자아이는 빛에 놀란 듯 눈을 깜빡거렸다. 다른 세상이라도 다녀온 듯한 표정이었다. 여자아이가 손부채질을 하며 말했다. 와, 진짜 나. 그때 남자아이가 캐비닛 안에서 여자아이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여자아이의 몸이 앞으로 기울며 캐비닛 안에서 두 아이의 입술이 맞닿았다. 베이비 로션 냄새, 겨드랑이 냄새, 비 냄새, 젖은 나무와 이끼 냄새, 다크 초콜릿 냄새, 강아지 발바닥 냄새, 그 밖에 온갖 강렬하고 유혹적인 냄새들. 이 남자가 과단성이 있어요. 네, 과감하네요. 중요한 순간에
캐비넷 안에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저라면 그냥 조용히 나왔을 텐데 확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되게 타이밍이 절묘했던 게 잘 끌어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 붙잡았는데 잡아당겼는데 여자아이의 머리가 뭐 캐비닛에 부딪힌다거나 캐비넷 넘어진다거나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분위기 깨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저는 이 냄새를 이렇게 나열한 문장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저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비닛 안에 얼마나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냄새가 강렬하게 첫 키스의 순간으로 남았던 네, 이런 기억들. 네, 장강명 작가님의 서정 엿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고등학교 때 애틋한 기억을 나눴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건 남자가 감옥에서 나온 뒤, 그리고 그 여자가 근무하는 출판사에 소설 원고를 투고한 뒤,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 소설 원고를 찾는 전화가 걸려오고 그 전화를 거는 인물이 3명쯤 되는데 모두 동일 인물인 것 같아요. 예, 다 아줌마의 목소리죠. 네. 그 아줌마는 바로 이 남자 주인공이 죽인 이영훈이라는 소년의 어머니. 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남자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아주머니입니다. 왜 찾느냐? 끊임없이 이 남자를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붙든다는 방식은 자기 아들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인정할 수 없었느냐? 뉴스에 알려지기를 이영훈이라는 남자아이가 그 학교의 일진이었고 일진인 이영훈이 이 남자를 괴롭혔고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이 남자가 그 이영훈을 살해하게 된 것이다. 괴롭힘을 참다 못해 살해한 것이다. 그렇죠. 라고 사건 자체가 좀 미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격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영훈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이 그랬을 리가 없다. 우리 아이는 억울하게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그 매스컴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이 남자의 사과 혹은 진실을 밝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의 진실이라는 건 아주머니가 원하는 진실이에요. 그렇죠. 소설을 더 끝까지 읽어봐야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아주머니는 남자에게 처음에는 뭐랄까요,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잘해줘요. 막 내가 너를 아들로 생각한다. 이런 멘트들이 난 나오잖아요. 너를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이게 스토킹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종적을 감추면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서 이 남자를 뒤에서 끊임없이 못 살게 구려는 아줌마의 행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남자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그 회사에 가서 뭐 전화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 남자가 살인범이었다. 전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남자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죠. 그렇죠. 제보를 계속 던지시고 소설도 뭐 이렇게 응모가 되었는데 그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냥 연락처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전화 거셔가지고는 여기 출판사인데요.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남자를 추적합니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가 사귀고 있는데 그 여자한테도 접근을 해서 이 남자 살인범이다. 너한테도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 헤어지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죠. 결국 이 아줌마는 남자의 불행을 끊임없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반면 아버님이 한 번쯤 등장하시는데 좀 점잖으세요. 그리고 이제 경찰서까지 간 상황에서도 합의를 해주기 바라네. 이렇게 한마디 남기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영훈의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무조건 건 아니죠. 나쁘다고만 하기도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 낳은 자식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학교에서 살해를 당한다면 칼로 찔려서 그 칼로 찌른 그 가해자를
글쎄요. 그러니까 아주머니의 행위를 무조건 비난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성이라는 것이 숭고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른 아이에게는 냉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네. 뭐 그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를 보면 김혜자 씨가 연기한 그 끔찍한 모성. 그렇죠. 네. 아이의 기억 자체를 이제 바꿔버린 거죠. 바꿨잖아요. 네. 자신은 그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없애고 네. 이제 아들인 원빈 범인이 맞았는데도 그렇죠. 스포일러 끝까지 네. 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 아주머니가 이제 이 남자에게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소설의 결말부에 나오게 되는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공개하면 뭐 스포일러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소설을 끝까지 읽으셔야만 네. 이 아주머니가 가지는 행위의 의미와 그리고 이 남자가 하는 행동들이 납득이 되실 겁니다. 네. 우주 아래 정체도 네. 조금은 선명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이 소설에서는 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꺼내면 여러분들의 독서욕을 좀 떨어뜨릴까 염려가 되어서 네. 모든 걸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아주머니는 어쨌든 남자를 끊임없이 불행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네. 한편에 그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 바로 남자와 주인공 사랑에 남자. 빠진 여자죠. 네. 그 여자는 남자가 살인범인 거 압니다. 왜냐하면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출소한 다음에도 남자를 만나면서 이 남자를 계속해서 감싸줍니다. 네. 예. 그리고 남자도 뭐 전혀 반성의 태도가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야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됐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남자의 그 심리 상태는 사실 이 소설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심리 상태가 좀 과묵한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심리를 드러내는 건 여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를 바라보는 여자의 마음 상태가 많이 서술이 되어 있고요. 남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남자가 충분히 괴로워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 아주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나오고. 네,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우주알이 이 남자에게 들어온 것도 결국 이 남자가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정신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왜였을까요? 죄책감. 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저지른 행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우주알이라는 건 그 남자의 절망적인 그 심리 상태에서 상태를.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이 살해당한 소년 이형훈의 어머니가 남자를 향해서 그리고 또 여자와도 함께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해코지라고 네. 할 수 있는 네. 그 일을 벌이는 장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고 조금 갈라졌다. 경찰은 살인자의 말만 듣고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학교폭력, 왕따, 일진 이야기를 찾던 기자들이 사건에 달라붙었습니다. 거대 언론의 잘못된 보도 앞에 우리 가족은 속수무책으로 짓밟혔습니다. 죽은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죽인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영훈이를 한 번 죽이는 것도 모자라 2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아이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 영훈이는 괴물이 되어 있었고 나는 괴물을 키운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사건 판결문이랑 수사 기록을 구해다가 몇십 번을 읽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독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었어요. 내가 아직도 교복 입은 남자애들을 제대로 보질 못해요. TV에도 16살, 17살쯤 되는 남자애가 나오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얼른 채널을 돌려요. 그런 내가 우리 영훈이가 다니던 학교 앞에 가서 이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렇게 교문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다가 영훈이가 보이는 것 같아서 학생들을 따라가고 울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남자 교사들이 와서 저를 길바닥에 패대기 치고 전단지를 빼앗아 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영훈이 친구들, 영훈이를 가르치던 선생님들, 그 사람들이 먼저 믿어줘야 하잖아요. 영훈이가 어떤 애였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네, 아주머니의 이 절절한 호소, 아들의 결백을 어떻게 해서든 증명하고 싶은 네. 어머니의 노력입니다. 마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보면 아주머니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증거까지 지금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아주머니가 자신이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있다는 것도 드러납니다. 이 아주머니가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여자인데요. 네. 그 남자와 사귀고 있는 바로 그 여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 그 학교 나왔어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저도 같은 학년이었어요. 저도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영훈이가 일진인 거 맞아요. 저는 영훈이가 학교에서 담배 피우는 걸 본 적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아주머니의 몸이 뻣뻣해졌다고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믿고 싶어 하는 것과 네.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달랐던 겁니다. 좀 다릅니다. 네. 네. 그런데 아주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끝끝내 자신의 아들이 일진이었다. 뭔가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친구를 사실에 대해서 괴롭혔을 리 없다.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장면이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카레를 해주는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네. 이 아주머니가 그 카레를 만들어서 이 남자에게 갖다 줘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살아생전에 내 아들 영훈이가 카레를 정말 좋아했다. 카레를 그렇게 좋아했어. 영훈이가 네. 만들어 놓으면은 4끼 5끼도 계속 카레를 먹고 그랬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그 카레를 남자는 묵묵하게 먹어주는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죠. 네. 이 남자도 좀 모진 데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영훈이가 학교에서 자신한테 학교에서 카레가 나온 날 네. 바닥에 던져버리고 자신한테 바닥에 있는 카레를 핥아 먹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살해당한 영훈이라는 소년이 남자 주인공에게 나는 집에서 카레를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할 것 같으니까 네가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머니는 또 한 번 뻣뻣해지시겠죠. 네. 그러니까 나는 카레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들과 어머니가 좀 소통이 안 됐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전형적으로 우리 아들만 착한 아이야. 우리 아들이 나쁘게 된 건 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이런 논리에 네. 빠지신 어머니죠. 네, 그런 면모들이 속속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아주머니는 극단적인 선택을 취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싶은 게 깨져나가면 아주머니 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실과 맞닥뜨린다는 것이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 그 진실은 실로 추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주머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제목이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일까요? 그렇죠.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소설에 보면 남자와 사랑에 빠진 그 여자도 세계를 다르게 기억합니다. 그렇죠. 네. 이 여자의 이름이 보람인데요. 물론 나중에 개명을 합니다만 이 보람이가 한 반에 큰 보람이, 작은 보람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해요. 중간 보람이. 네, 중간 보람이. 근데 자기는 이제 중간 보람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자기는 묘한 열등감을 늘 갖고 있었다라고 그 서술을 해요. 큰 보람도 아니고 작은 보람도 아니고. 왜 나만 중간 보람이냐. 그리고 심지어 큰 보람이 전학을 갔는데도 자기는 중간 보람, 계속 중간 보람이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큰 보람으로 승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보람이는 쟤는 나중에 영국에 유학도 갔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그 비극적으로 비관적으로 추억해요. 그런데 나중에 친구들을 만나보니 얘기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 장면도 저희가 한번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큰 보람이가 네 얘기하더라.
친구가 말했다. 여자는 사케를 마시다 사례가 들릴 뻔했다. 내 얘기? 내 얘기 뭐? 걔가 너한테 컴플렉스 있었대. 뭐? 일단 이름이 똑같은 애가 같은 반에 있으니까 신경이 쓰였겠지. 너는 그때 공부도 잘하고 좀 스타였잖아. 막 장기자랑할 때 나가서 랩하고. 그리고 네가 걔 따시킨 적 있었잖아. 뭐? 내가? 그래, 나도 기억나는데. 난 걔랑 말도 안 하는 사이였는데 어떻게 딸을 시켜? 네가 교무실에 가서 학생부 보고 왔었잖아. 그래서 담임이 우리들 학생부에 다 똑같이 썼다고. 레퍼토리 서너 개 가지고 다 똑같이 쓰더라고 얘기해줬잖아. 그런데 큰보람이 평가만 담임이 정성 들여 썼다고 말했었지? 난 그런 적 없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 여자는 술잔을 든 채로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쳐. 그렇다 쳐도 그게 무슨 따야? 막 괴롭히고 그런 건 아니지. 그런데 그때 네 주변에 있는 애들이 되게 센 애들이었어. 네가 그 애들을 몰고 다녔지. 네가 한 말이 말 자체는 별것 아니었는데 주변 애들한테는 그게 큰보람이를 따시키라는 뜻으로 들렸어. 나도 그때는 그렇게 들었다야. 글쎄, 너는 그게 단순히 재미로 한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큰보람이가 그렇게 얘기해? 여자가 물었다. 여자는 친구가 큰보람이의 돈으로 홍콩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큰보람이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때는 좀 상처를 받았대. 그 나이에는 그런 것도 상처가 되잖아. 자기가 영국 유학을 가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그거였대. 화제가 바뀌었고 여자는 술을 많이 마셨다.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도 여자는 교무실과 학생부로 되돌아갔다.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반장을 많이 했거든. 그런데 그러면 반장 엄마가 해줘야 하는 일이 있잖아. 교무실 소파도 바꿔주고 엄마들 모임도 나가야 하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런 걸 전혀 못했어. 우리 엄마가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야. 그렇다고 대인관계가 좋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들한테 대놓고 구박을 받았어. 어떤 선생은 나보고 다음 시험에 백지를 내라고 한 적도 있었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그러다 여자는 완전히 취해서 정신을 잃었다. 다음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집이었다. 깨질 것 같은 머리를 감싸고 오전 업무를 간신히 마쳤다. 점심시간이 지났을 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잘 들어갔냐? 너 어제 정말 가관이었던 거 알지? 기억이 안 나. 나 어제 어땠어? 12시 넘어서 나 집에 가려는데 바지 붙잡고 못 들어가겠잖아. 막 택시 앞을 가로막고. 그랬어? 그리고 너희 가족 이야기 좀 그만해. 술만 마시면 맨날 우리 아빠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나 정말 많이 힘들었어. 그 타령. 내가 힘들다야. 내 생각에는 너희 가족들도 그렇게 너 냉대하지 않았어. 따뜻한 말도 여러 번 했을 거야. 네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서 그렇지. 이 낭독 부분이요. 소설의 거의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네. 이걸 보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세계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네. 저는 아주머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도 세계를 음.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반전이라면 이게 더 반전인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물론 남자의 행위도 이렇게 복선이 다 깔려 있지만 뭐 그건 이 소설의 어떤 기반에 깔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여자의 깜짝 놀라는 친구가 야 너도 그랬거든? 너도 친구 따시켰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깜짝 놀라요. 그렇죠. 그리고 뭐 네가 맨날 술 먹고 가족 타령 뭐 어려웠다 이런 얘기 하지만 내가 볼 땐 너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보면 저도 기억나지 않는 이야기들을 그 친구들이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야 너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언제? 저는 이렇게 깜짝 놀라서 묻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사실은 네가 그때 그랬고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부끄러워하고 막 저도 그래요. 비슷한 것 같아요. 친구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저는 그때랑 지금이랑 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데 만나서 얘기하면 정말 그때랑 똑같다고 다들. 네. 그리고 제가 다른 친구를 봐도 하는 짓들이 다 똑같고. 그런 게 좀 이 글을 읽으면서도 생각이 났어요. 네.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홍상수 감독의 오수정이라는 영화를 봐도 그렇죠. 남자가 기억하는 것과 여자가 기억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네. 디테일들이 다 다릅니다. 남자는 뭐 숟가락을 집었는데 여자는 그 순간 포크를 집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방식이 다른데 기억한 내용이 다르고요. 이 소설도 비슷해요. 예. 페어웰이라는 곡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네요. 페어웰 저 좋아합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기억이 흩어져 버리고 제 가사인데 왜 제대로 못 외우죠? 기억도 모두 다 엉키고 마니까 기억이 맞아요. 엉킨다는 얘기를. 엉키고 마니까 이거 잘 부르시네요. 저 좋아한다니까요 그 노래. 같이 노래방 한번 가야 되는 그런 목소리인데. 아유, 네. 제가 가수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참, 네. 아무튼, 이렇게, 제목이 절묘해요. 금음 또는 당신의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이 세계가 얼마나 다르게, 사람들에게 인지될 수 있는가를, 네. 제목이 중의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남자가 또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줘요. 네. 네.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좀 읽으면서, 이 소설 영화화해도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쵸. 결말이 약간 영화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읽으면서도 중간중간 막 기억의 편린들이 예전 조각들이 잠깐 나오는 그런 것도 약간 카메라 기법 이렇게 미장센을 좀 더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이 남자가 여자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이 편지에 이 남자가 무엇을 했다, 이런 행위들은 나오지 않지만, 이 남자가 어떤 생각을 가져왔었는지, 나타나는데요. 좀 감동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시간 여행자의 아내, 이런 영화도 있지만, 시간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를, 드러내주는 글이어서요. 좋았습니다. 네. 너는 미래가 결정된 건지 궁금해했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모든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존재에게 과거와 미래는 마치 건축물과 같아. 거대한 미술관을 상상해봐. 그 안을 내가 걷는다고. 내가 걷는 방향에 따라서 눈앞으로 많은 그림이 지나가는 거야. 인간이란 그 미술관에서 가이드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단체 관람객 같아. 정해진 방향으로, 정해진 속도로 움직이며 눈앞에 있는 그림에 집중해야 하지.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때는 그 순간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미술관을 경험하는 하나의 방식이야. 그런 방법으로도 미술관에 있는 많은 그림을 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짧은 코스를 걸으면서도 알차게 작품들을 감상할 테고, 어떤 사람은 여러 전시관을 돌면서도 별 생각 없이 작품들을 지나치겠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미술관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모든 전시관을 다 둘러볼 수는 없어. 너는 모나리자 같은 존재였어. 이 미술관에서 꼭 보아야 하는 그림. 우주알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나는 내가 있는 곳으로 갔어. 나는 복권과 경마로 부자가 될 수도 있었어. 하지만 그런다면 내 곁에 머물 수 없었지. 그런 인생은 모나리자에서 매표소나 카페테리아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 고마워. 너랑 지내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 우주알을 받아들인 보람이 있었어. 나한테 남은 문제는 이거였어. 네가 이 마지막 때문에 우리 관계를 온통 불행했던 것으로, 비극적인 것으로 기억하지 않을까? 보통의 시간 순서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서사와 결말을 중시하잖아. 어린 시절 행복하고 노년에 불행한 것보다 그 반대를 선호하고, 수십 년을 기다린 아버지와 딸이 마지막에 잠시라도 꼭 만나야 하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거짓말들은 다 있더라도 이 말만은 기억해줬으면 해. 널 만나서 정말 기뻤어. 너와의 시간은 내 인생 최고의 순간들이었어. 난 그걸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 고마워. 진심으로.
너를 만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다시 겪으라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네, 이 남자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네. 편지를 남기지만 글로 쓴 편지가 아니라 영상 편지죠. 영상 편지. 네. 뭉클합니다. 예. 만약에 영화가 된다면 견우야 엽기적인군요. 견우야 부르는 장면 이상으로 뭉클하게 연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들리게 저 멀리서 아니면 뭐 편지 박신양 그 영상 편지잖아요 마지막에. 그렇죠. 네. 그 이상의 감동이 있는 그런 욕심 나네요. 영화 감독은 아니지만. 그러게요. 이거 영화로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이따 장강명 작가님 오시면 넌지 씨 한번 판권 팔렸냐고 네, 물어보지요. 네. 예. 저희가 이 금음 또는 당신이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좀 더 대화를 나눌 부분들이 많은데 네. 저희가 좀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말을 아꼈어요, 일부러. 네. 요소에 많은 그 대화거리들이 있어요. 이따가 장강영 작가님 오시면 또 자세히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이 소설이 한국문학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다뤘던 한국문학인 시작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 옛적의 자객의 칼날은 이 두 소설에서 재밌는 요소들이 더 섞인 것 같은 기분을 받았어요. 네. 정용주 작가님 작품도 있었죠? 네. 아벨. 네. 정용준 작가님과는 즐거운 시간을 나누다 보니 모든 게 해소됐나 봐요. 네. 기억이 안 남으신 것 같은데.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네, 여러분. 금음 또는 당신의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 저희 방송을 토대로 또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셨으면 하고요. 독후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여러분들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독후감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장강명 작가님과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